더 영리하게 못하겠냐? 너 머리가 그거밖에 안 돼? 야 한국, 일본인은 더 머리가 좋다고. 너네가 부족해서 일본에 점령당한 거야. 일본의 수도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인 남성이 호텔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을 향해 대낮에 퍼부은 발언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인 호텔 직원이 한 중년의 일본인 남성의 호텔 투숙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텔 전용 흡연장에서 흡연 중인 것을 목격하고 호텔 숙박자 전용인이 나가달라 정중히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혐한 모욕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이 남성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죠. 막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더 문제가 큽니다. 일본 상케이 계열의 석간후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하는데 한국이 모든 것을 쏟아부은 WTO 사무총장 선거이지만 WTO의 선택은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닌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전 재무장관이었다. 한국의 완벽한 외교 패배다. 그런데 한국은 이 패배의 책임을 일본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 일본의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도했고, 일본의 우익 저널리스트 무로타니 가츠미는 한국이 패배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를 비판하는 그런 나라다 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WTO 164개 회원국 중 일본을 포함한 96개국이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면서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후보에서 완전히 탈락할 것이라 믿고 있는 일본. 자, 그런데 일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스위스 제네바의 락다운으로 WTO의 새로운 리더를 발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새로운 WTO 사무총장의 결과가 한 달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 일요일 제네바주 당국은 스위스 도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엄격한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 11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5명 이상의 공공 및 민간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오콘조 이웰라가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카인 WTO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는데 유일한 장애물이 코로나19가 아니다. 사실 코로나보다 더 큰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선택했고 오콘조 이웰라를 반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보도했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법상 WTO의 회원국 164개국이 전원 동의해야만 사무총장 임명이 가능한데 해마다 WTO에 가장 많은 돈을 내는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버틸 경우 최소한 유명희 본부장과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3년씩 번갈아서 WTO 사무총장직을 맡을 수 있고, 미국이 한층 더 완강하게 나와준다며 WTO 최대 지분을 보유한 미국의 뜻에 결국 다른 국가들이 따르게 되어 한국에서 최초의 WTO 사무총장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을 향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들도 현재 한국에 대한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미국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빅토리아 로페스는 한국 정부와 공무원들이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며 국민 건강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다. 다른 나라 정부도 한국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한다 평가했고, 시카고 로퍼드에 거주하는 학생 미셸 도밍게스는 지금까지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을 읽어보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이 분명하다.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가 자각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실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전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드폴대 학생인 닉맥 아담스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는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빠른 반응, 한국의 효과적인 정책을 통한 바이러스 통제, 한국 정부의 지침을 열심히 따르고 하나가 된 한국 국민이다. 우리가 한국인들이 한 일을 배우고 적용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과학 학술지 네이처도 한국을 극찬했는데요. 영국 옥스퍼드대의 헨릭 시레 교수 연구진은 네이처에 45개국 인구 34억 명 중 5%에 해당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국가별로는 한국의 코로나 감염률이 0.06%로 가장 낮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켜줄 백신입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앞으로 2달 뒤인 내년 1월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1월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고, 이미 지난 7월 복지부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얼마나 생산할지와 가격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비임상 시험 결과를 제출했고 조만간 임상 일상과 이상 자료까지 모두 건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12월에 3상 중간 결과가 나온다면 1월 한국 정부에 품목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위탁 생산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의 GC 녹십자는 전염병 예방혁신연합과 5억 명이 접종할 수 있는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재우 GC 녹십자 연구개발본부 본부장은 전염병 예방혁신연합과 우리가 1차로 협약한 바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내후년 5월까지 5억 도즈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소규모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면 수십억 도즈까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전했습니다. 이로써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전염병 예방혁신연합이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기로 확정했고 확정 계약이 임박한 미국의 모더나와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까지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전초 기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자체 개발 중인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속도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백신 개발 및 생산 업체를 방문해 전 세계가 절실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해 진단 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됐듯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정부가 확실히 돕겠다. 정부는 생물안전연구시설 등 공공연구개발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개발, 허가 승인의 전 주기에 걸친 신속한 절차와 개발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단을 구성해 업계를 적극 지원해왔다. 그 결과 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치료제는 올해 안에 본격적인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 완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제사회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과 위탁 생산도 협의하고 있다. 생산 물량 일부를 우리 국민에게 우선 공급한다며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영국과 미국 백신 개발 회사들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면서 일부 물량을 한국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몇 달 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차례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우리는 인구가 2억 7천만 명으로 아주 많기 때문에 1억 7천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2번씩 맞아야 한다고 추산하면 최소 3억 4천만 개의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하다. 여러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인도나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는 백신을 생산해봤자 자국 내 백신 수요부터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한국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백신을 공동 생산하기에 이상적인 국가다 전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 전 세계 최고의 백신 회사들이 모두 최고의 백신 생산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에서 백신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에서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미리 로비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동남아 내 미국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중국이 이들 국가에 백신을 공급해 주겠다고 했지만 중국의 13억 인구가 접종하고 난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나 오래 걸릴 뿐더러 중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 한국산 백신을 차지하기 위한 이들 국가의 치열한 경쟁에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 정말 일본에서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두 가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만약에 정말 현금화될 경우 그에 대한 상응 보복 조치로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 및 삼성전자 일본 지사 압류를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법적 검토를 거쳐서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일본 내 집권 여당인 어처구니 없는 이 자민당은 정부에 강경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최근 징용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야만 우리나라, 한국을 방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에 통보한 배경에는 이런 자민당의 강경한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민당 강경파가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 심한 경우에는 단교를 불사할 정도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도쿄의 한국 대사관과 삼성전자 지사를 압류하는 방안을 보복 조치로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관과 재계의 상징격인 우리나라 삼성전자 압류를 일본 자민당이 주문한 것이고 이를 통해 일본의 힘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무식한 일본 방사능 원숭이들이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이죠. 우선 주일 한국 대사관은 양국 외교 협약을 기본으로 따라서 치외법권 지역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삼성전자 지사는 징용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기업이기 때문에 압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업이죠. 우리나라 일본 기업들은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산 현금화를 하려는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민당 외교부회를 중심으로 이같이 요구가 나오고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본 법무성과 외무성은 법적 검토를 실제 해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이는 일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행해질 수 없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정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아주 괘씸하다는 게 이게 문제죠.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사관과 삼성전자 문제는 어떻게 본인들이 하려고 해도 헌법을 어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제는 유사시 도쿄의 한국문화원에 대한 제재 그리고 주일 한국 외교관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본의 어이없는 발상 자체가 정말 황당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본의 현 보수층이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기업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하나와 이 보수층의 요구에 일본 정부도 법적 검토와 실현 가능성까지 이미 시뮬레이션 했다는 것이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따져본다면 결국 일본은 절대로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스가의 지지율이 50%를 넘기며 고공행진을 하다가 최근에는 또 40% 초반까지 지지율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국을 목표 삼아 공격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우선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일본 징용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해서 전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국제적,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보복 조치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아소다로 부총리가 일본이 취할 보복 조치로 무역 재검토, 그리고 금융 제재, 비자 발급 정지, 송금 중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죠. 또 마이니치 신문은 최근 재무성, 외무성, 경산성 등이 지난해부터 보복 조치 약 40개를 만들어 검토해 왔다고 보도하면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언론 플레이하는 이런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아소 부총리가 언급한 것 외에도 관세 인상, 국제중재재판소의 또 제소,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 귀국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또 중의원 해산 및 총선을 고려 중인 스가 총리는 일본 기업 징용 자산이 이렇게 매각될 경우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한일 갈등을 정치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 전 총리죠.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딱 20일 앞두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를 때리기 위해 반도체 부품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하면서 징용배상 문제를 아주 정치적으로 활용한 바가 있죠. 그리고 어제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일본 스가 총리의 측근인 일본 관계자를 만나서 이 한국과 일본 관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는 합니다. 사실 일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삼성전자나 외교 문제까지 해서 말이죠. 이제 진짜 양국이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한일 현안에 대해 당국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서로 지혜를 짜내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소식이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땐 영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양국이 내세우는 이 기본적인 원칙이 너무 노선을 달리하기 때문이겠죠. 어찌되었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찌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이어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이렇다 할 만한 보복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일본은 치밀하게 준비 중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또 치닫고 있습니다. 증시에도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아예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게까지 피해가 우려되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미국과 중국 관계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처럼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우선 합의점에 이르렀지만 결국 깨진 판이 되는 것이죠. 이 법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분쟁 상대인 미국 기업들은 물론 사안이 심각해지면 따라서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한국 업체들이나 개인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장 수출관리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 개발, 생산 관련 물품, 또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라고 하는데요. 군사적 물품들이 좀 대부분인데, 자, 이 제재 리스트 자체가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제재 대상 자체가 대부분 군사 분야이긴 하지만 여러분, 첨단 기술 자체가 대부분 군사 기술과 연관되는 걸 알고 계시죠? 따라서 첨단 기술을 하는 일반 기업들도 사실상 중국이 마음만 딱 먹고 제재를 가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미국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또 반도체 업체 SMIC 그리고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맞서기 위해 수출관리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국이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기업을 여러 이유를 붙여서 사실이기도 하지만 제재를 한 것처럼 중국 또한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등 여러 유럽 강대국의 기업을 동일한 사유로 제재를 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